지금 시각은 7시 24분입니다. 지난 2013년도에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함께 발의됐던 이해충돌방지법이 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5월부터 시행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제도화됨에 따라 공직사회가 한층 더 투명하고 사회가 더 공정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큰데요. 오늘 긴급점검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 윤민섭 사무처장 그리고 심재범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비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이 공직자의 어떤 투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은 꼭 필요하다고 두 분께서 이 자리에서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자, 먼저 심 변호사님 설명을 좀 해주시고 평가를 또 처장님께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이해충돌방지법은 당초 그 19대 국회 때 그 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제출이 되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2015년도에 소위 이제 김영란법이 분리 제정이 되면서 이 법은 뭐 직무 관련성이라든가 어떤 개념적인 어떤 모호성 때문에 좀 보류가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통과가 됐는데 재석 의원 뭐 251명 중에 240인의 찬성으로 통과가 됐고요. 네. 유일하게 이제 도내 의원 중에서는 한 개 의원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이 이해충돌 상황이라는 것은 이제 사적 이익과 이제 공적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이익 간의 어떤 불공정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지금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에는 그 공직자는 신고를 하게 돼 있고, 그리고 그 부동산 직무 관련자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할 때 그것도 신고하게 돼 있고, 만약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직무가 일시 정지가 되고 직무에서 배제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직무상 취득한 비밀이라든가 내부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 이익 취득을 금지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네. 네. 소장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일단 이 법이 마련되는데 8년 정도 걸렸습니다. 국회에서 8년 동안 묵어있던 법이 어쨌든 국민의 뜻이나 이런 것들이 국회에 잘 반영돼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여야가 합의 처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높이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법 내용을 보면은 지난 이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김영란법이 이제 행위가 있고 나서의 처벌 조항이었다면은 이 이해충돌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행위가 있기 전에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제도이기 때문에 좀 가치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 높게 평가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공직자들이 이제 업무를 하는데 뭐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사전에 이걸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를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법의 가치가 사전 방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좋다고 평가를 하기 싶고요. 또 이제 이 법을 마련하는데 그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아무래도 국민들의 이제 뜻이 높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선출직 고위공직자나 의회, 의원들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논의 과정 속에서 고위공직자들까지 포함되는 부분들이 좀 성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제3자까지도 좀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서 좀 광범위하게 이해충돌 상황이나 방지를 할 수 있고 부정부패를 좀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공식적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와 가족의 수는 어느 정도나 되는 것입니까, 심 변호사님? 지금 일단 뭐 공직자, 그 공공기관 임직원, 뭐 그 국공립학교, 뭐 교직원 해서 한 18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그 가족까지 포함을 하면 500만 명 정도 500만 명. 추산이 됩니다. 네. 사전에 방지를 할 수 있는 그 점이 중요하다. 네, 두 분께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사전 방지도 중요하지만 몇백만 명을 500만 명 이상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본다는 주장도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오해의 소지를 아예 없앨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계속해서 있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예, 강원도도 오늘 보면 이제 양고수께서 이제 전 양고수가 구속되는 상황까지도 발생을 했는데 이 LH 투기 사건이 있고 나서 굉장히 부동산에 대한 조사는 많았습니다. 공직자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된 처벌을 할 수 있거나 그 직무 연관성이나 내부 정보 이거를 밝혀서 범죄 행위까지 연결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동안 법에까지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범죄 행위나 이런 부분들을 보다 정확하게 좀 파악할 수 있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만들어졌다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7천만 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가지고 형사처벌까지 들어가는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공직사회에 부동산 투기하지 말고 이해충돌 상을 하지 말아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좀 던져진 게 또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패 방지를 위한 이해충돌 금지에 관한 사항들은 뭐 여러 법령에 산재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말씀하셨듯이 사후적 제재라든가 다소 선언적 의미 뭐 그 정도에 그쳤었습니다. 그리고 유형 자체도 좀 포괄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전적 어떤 방지에 좀 주안점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규범력을 좀 강화했다라는 부분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도 세부적으로 좀 체계화했다라는 부분에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그 부패방지권익위법이 뭐 그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어떤 일반 국민들의 어떤 그 행동 양식의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한다면 이 이해충돌방지법은 그 공직자 사회 스스로 어떤 자정 능력을 회복을 하고 그 국민들의 신뢰를 찾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방적인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아주 획기적으로 이번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요. 예상되고 있는 부정이익이 매우 큰 경우에 처벌도 된다고 했습니다만 처벌의 실효성이 제대로 나타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상당히 그 좀 아쉬운 부분이 그 제재 규정입니다. 그 지금 형사처벌이 있는 규정은 직무상 그 취득한 비밀이라든가 정보를 사적으로 유용한 경우에 이제 형사처벌을 하게 돼 있고 그 형사처벌 규정 자체도 7년 이하, 최고가 이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비슷한 이제 유형의 범죄가 보통 업무상 배임이라든가 공무상 비밀 누설이 있습니다. 근데 업무상 배임조차도 지금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무상 그 공무상 비밀 누설의 경우에도 벌금형 규정이 없는 상태고요. 그런 제재 규정이 상당히 약하다고 보여지고 무엇보다도 신고 의무를 규정을 해놨는데 그 위반에 대한 어떤 제재가 과태료 부과라든가 징계로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 결국에는 그 공직자 스스로의 어떤 성실한 신고를 기반으로 해서 그다음 뭐 직무에서 배제가 되던가 이래야 되는데 그 과연 그 과태료 정도의 어떤 그 제재 규정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사적 이해관계자의 그 범위에 있어서도 그 사적 이해관계자는 보통 뭐 부모, 배우자, 그다음에 형제자매인데 그 외에 뭐 제부라든가 뭐 형부라든가 뭐 이런 경우에는 같이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LH 사태와 같은 경우와 같은 경우 직무 관련자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할 경우에는 그 공직자 그 본인과 배우자인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근데 직계 좀비속이라든가 배우자의 직계 좀비속인 경우에는 같이 생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 됩니다. 예.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게 이제 대상 범위나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한쪽에서는 대상 범위가 너무 많다는 데도 있고 한쪽에서는 너무 적다. 나머지 차명 계좌나 이런 거 다 지금 이걸로는 부족하다. 직계가족 이외에도 많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논란이 많았는데 이제는 어쨌든 국회에서 법이 정해졌기 때문에 공은 이제 지역사회로 넘어왔습니다. 이제는 관련돼서 뭐 각종 이제 지방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좀 더 촘촘하게 만들고 이 법이 그래도 이제 부족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법을 각 지자체나 지역에서 어떻게 시행해서 공직사회 기강을 좀 더 확립할 거냐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지역사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공론화시키고 의회에서는 관련된 조례를 좀 더 촘촘하게 만들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법이 아무리 잘 만들어졌어도 빠져나갈 구멍들을 찾다 보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공직사회가 이제는 정말 투기하거나 이해관계를 사적 관계로 해가지고 투기 의혹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정말 패가망신한다고 하는 부분들을 좀 강하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 들으니까 앞으로도 갈 길이 참 많이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수사 범위에 선출직 공직자까지 포함을 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해주고 계시고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 의무화가 앞으로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점을 더 준비하고 그래야 할까요? 앞으로 더 필요한 것은
뭐라고 두 분 보십니까? 일단 이번 LH 사태를 통해서 공직자의 부패를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하는 그 국민적 공감대는 상당히 강하게 형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의 법들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요. 지역에서는 저는 그것 좀 꼭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나 이런 부분들을 감시할 수 있는 1차적인 제도가 지방자치에 있는 그 감사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소속들이 다 그냥 지방자치에 들어가 있고 뭐 운영도 공무원들이 다 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어요. 감사실이 제대로 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뭐 감사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외부에 두거나 좀 더 강화해서 외부 인사도 들어갈 수 있게끔 하면서 1차적으로 공직사회 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잘 조사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신 변호사님. 모든 공직자에 대해서 재산 등록이라든가 공개를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뭐 목적 자체야, 그 입법 목적 자체야, 뭐 투명성 확보라든가 공정성을 기하니까 뭐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통해서 사생활의 어떤 비밀 침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그 소극적 행정 행위를 가져올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상당수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그 공직자분들은 상당히 능력도 있고 일도 상당히 투명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을 잠재적인 어떤 범죄 대상으로 본다라든가 이래서 이분들의 어떤 기본권,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을 한다라면 이 부분은 좀 제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고위직이라든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등록이라든가 공개 범위를 확대를 하고 나머지 공무원들에 대해 가지고는 스스로의 자정 능력에 맡기는 범주로 취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제 부정행위를 해도 뭐 부정부패를 일으켜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공직사회가 굉장히 뭐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이런 부분들도 또 많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주 이 법이 마련되면서 지금 사실 LH 사태로 인해서 지금 공직사회의 뭐 청렴도나 이런 부분들은 신뢰나 바닥이 거의 떨어졌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 통해서 회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윤민섭 사무처장님, 심재범 변호사님, 오늘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